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29일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6월 29일 오늘은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2002년 6월 29일 한일 월드컵 대회가 막바지 경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터키 3, 4위전이 열리고 있던 날 오전 서해 NLL 부근에서 북한의 계획된 선제 기습 공격을 받은 우리 함정 참수리 357호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말 목숨 걸고 싸웠지만 우리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하는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날이 오늘입니다. 작년에도 그랬듯이 오늘도 청와대는 이 연평해전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유일하게 당 차원에서 대변인 성명을 내고 또 황교안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대신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황교안 대표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2002년 6월 29일 여러분 이날을 기억하십니까?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영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여러분 이분들을 기억하십니까? 17년 전 연평도 서쪽 14마일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의 무자비한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우리의 형제, 우리의 용사들입니다. 오늘 위기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웅입니다. 머리를 숙이며 영웅들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오늘 유가족분들을 만났습니다. 기억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영웅들의 부모였고 이 영웅들의 아내였다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는 감사 인사를 먼 훗날까지도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싶다 하였습니다. 감사하고 또 미안합니다. 유가족분들께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드리는 길, 그것이 또 우리의 안보와 자유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연평해전 영웅들이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잊지 맙시다. 우리 절대 잊지 맙시다. 다시 불러봅니다. 윤형아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영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이 영웅들이 마치 제 앞에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제 심장에 온전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이들의 위대한 애국심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꼭 기억해야 될 날을 참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몇 년 전에 화제가 되었던 글이 있습니다. 연평해전 당시에 국군 수도병원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이 부상병들을 치료했던 이봉기 현재 강원대병원 심장내과 교수가 쓴 이 수필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유진아, 너가 태어나던 해에 아빠는 이런 젊은이를 보았단다 라는 이런 수필입니다. 네, 수필을 일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있었던 참상, 그리고 얼마나 당시 장병들이 정말 목숨 걸고 정말 용감하게 싸웠는지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는 조금 생략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TV에서는 연평도 앞바다에서 양측 해군 간에 교전이 있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국군 수도병원 전 군의관을 비롯한 장병들은 퇴근을 미루고 대기 상태로 남겨졌고 그렇게 1시간 정도를 보낸 후 헬기를 통해서 환자들을 후송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필요 인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퇴근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날 외곽의 군의관들은 입대 이후 미중유의 수고를 했음은 물론이다. 내과 군의관들을 찾지 않음을 다행으로 여기며 귀가한 날을 아내와 뱃속의 아기가 반겼다.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 만삭인 아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던 나는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았다. 어쩐지 쉽게 퇴근할 수 있었던 것이 찜찜하더라니. 내과를 찾을 일이 뭘까? 이유인즉 경상자 중에서도 배의 화재로 인한 연기로 폐 손상을 입은 환자들이 있어서 내과 군의관들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출근한 뒤 들어선 중환자실의 분주함은 수도병원 근무 후 처음 접하는 광경이었다. 응급수술을 마치고 누워있는 중상자들이 즐비했고 팔다리를 잃은 장병들도 눈에 띈다. 콧등이 시큰거렸다.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이게 웬 난리인가. 저 창창한 청춘들을 어찌하라고.
화재에 의한 흡인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봐주고 담당 배정을 한 후 내 환자인 오중사의 몸에 박혀 미처 제거되지 않은 파편과 총알 조각들을 손 닿는 대로 마저 빼냈다. 13mm 기관총 탄두가 깨진 채로 등 뒤를 뚫고 들어가 방광을 찍고 사타구니 근처의 피부 밑에 묻혀 있었다. 피부를 절개하고 탄두를 끄집어내니 반동강이 난 것이 어디엔가 부딪힌 후 튀어 들어간 듯 했다. 그나마 경상축에 속하던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사뭇 처절했다. 북방 한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는 북쪽 배를 가로막고자 참수리 357호는 배의 옆구리로 적선의 진로를 막는 차단 기동을 하고 있었다. 차단 기동이 무시무시한 이유는 서로 배의 옆구리를 고스란히 노출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이건 피차간에 절대 공격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으니 남하하던 북측 배가 방향을 틀며 옆으로 도는 순간 우리 장병들의 눈에는 포탑을 돌려 조준하고 있는 인민군들이 보였다. 쟤네들 왜 저래? 하는 순간 적의 85mm 포가 불을 뿜었고 무척이나 가까이 붙어있던 우리 배의 조타실이 명중당했다. 이후 우리의 포탑들이 차례로 가격당했다. 이때 함교와 포탑에 위치하던 장병들이 전사했다. 우리와 같은 전자조준 장비도 없이 수동으로 조준하는 북쪽 함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우리를 노리고 미리 공격 계획을 가진 상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중앙통제실인 함교가 무력화되고 대응 사격할 수 있는 포탑들이 날아간 상황에서 어려운 전투를 벌이게 됐고, 유명한 이야기지만 권모 상병 같은 경우는 왼손이 날아간 상태에서 오른손만으로 M60 기관총을 발사하는 투혼을 보였던 눈물나는 전투는 이렇게 시작됐다. 더욱 황당한 것은 피격당한 참수리 357호가 당하고 있는 동안 급히 접근한 참수리 358호에서 북측 경비정에 포탄을 퍼부어댔지만 그 상황에서도 북측 경비정은 오로지 357호만 공격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더 위협적인 상대를 먼저 공격해야 하는 것이거늘 침몰시키겠다고 작정을 했던 모양인지 난 한 놈만 패식의 공격에 의해 357호는 결국 가라앉아 버린다. 당연히 북측 경비정은 옆에 있던 358호에 의해 신나게 두들겨 맞아서 침몰되는 것만 겨우 면하고 퇴각하게 되었고, 이후 들리는 이야기로는 북측 사망자만 30명 이상이라 한다. 그렇게 오전을 보낸 가운데 우중사의 맞은편 침상에서 생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박상병을 접하게 된다. 건장하고 준수한 청년이었는데 의식은 없었고 인공호흡기가 달려 있었으며 내가 군대 온 이래로 목격한 가장 많은 기계와 약병들을 달고 있는 환자였다. 파편이 배를 뚫고 들어가서 장을 찢었고 등으로 파고 들어간 파편은 등의 근육과 척추에 박혀 있었으며 등과 옆구리는 3도 화상으로 익어 있었다. 오른쪽 허벅지에도 길쭉한 파편이 박히고 전신에 총상과 파편창이 즐비했다. 쟤는 왜 저렇게 다쳤어요? 옆 침상에 누워있던 부정장 이중희가 입을 열었다. 그는 포탄에 맞아 왼쪽 발목이 부서져 절단술을 끝낸 상태였고 그 옆에는 한참을 울었는지 눈이 발그레 부어오른 젊은 아가씨가 앉아 있었다. 약혼자란다. 우리 배의 의무병 녀석인데 부상자들 처치한다고 몸을 아끼지 않고 뛰어다니다가 그랬습니다. 참수리 357호의 의무병이었던 박상병은 첫 포탄에 조타실이 깨지면서 파편에 쓰러진 정장 윤영화 대위를 몸으로 덮고 함교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방탄조끼 밑으로 줄줄 흐르는 핏물을 보며 소용없음을 깨닫고는 다시 나가 쓰러지는 전우들을 치료하기 위해 몸을 숨기지 않고 뛰어다녔다. 당연히 총을 쏘는 전투병은 엄폐물에 몸을 숨긴 채로 사격을 하기 마련이지만 부상병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의무병은 전투 시 가장 위험한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총탄에는 눈이 없다. 이야기를 듣자 울컥했다. 멋진 놈. 그런데 이게 뭐냐? 상태는 굉장히 안 좋았다. 출혈이 엄청나서 후송 당시부터 쇼크 상태였고 수술하는 동안에도 엄청난 양의 수혈이 필요했다. 정형외과와 외과 군의관들이 달려들어 가능한 대로 파편과 총탄을 제거하고 장루를 복벽으로 뽑고 부서진 오른쪽 허벅지의 혈관을 이어놓은 상태였다. 엄청난 외상으로 인한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으로
혈압이 쉽사리 오르지 않아 결국 순환기 내과 전공인 나도 박상병과 인연을 맺게 된다. 스완겐츠 도자를 삽입하고 수액과 승합제로 혈압을 힘겹게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후송시부터의 쇼크에 의한 급성 심부전 때문에 신장내과 동료도 힘을 합해 혈액투석을 지속했고, 외상성 ARDS가 속발해 호흡기 내과 동료도 합류한다. 방광 손상이 발견돼 비뇨기과 동료도 합세하고 부비동에 문제가 생겨 이비인후과 군의관도 손을 더했다. 건장했던 박상병은 다행히도 질긴 생명력을 보여주었고, 그 가운데 나는 테니스 친구, 술 친구들의 다름 아니었던 동료 군의관들이 실은 대단한 의사들이었음에 새삼스러워했다. 너는 반드시 살려낸다. 박상병의 승고했던 행동을 여러모로 전해들은 우리 군의관들은 암묵적으로 동감하고 있었다. 이기심으로 질펀한 세월을 뚫고 오면서 형편없이 말라버린 내 선량함에 박상병의 회생은 한 통의 생수가 되어줄 것만 같았다.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것. 오르내리는 체온에 일이 일비하는 가운데 전신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지만 오른쪽 다리가 서서히 차가워지며 색이 죽기 시작했다. 부서졌던 혈관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다. 결국 고관절 부위에서 절단이 이루어졌고 사타구니 아래쪽 오른다리는 그렇게 사라졌다. 사지 손실이 감정적 아쉬움에 그치는 사건은 아님을 누구나가 알고 있지만 다른 길이 없었다. 그렇게 3주를 지내며 더 이상의 발열도 없었고 등과 옆구리 화상 부위 및 관통창에는 발간 육아 조직이 자라고 있었다. 수술 부위의 상처들도 자리가 잡혔다. 인공호흡기도 멈췄고 기도 절개를 미루며 버티어오던 기도관도 제거했다. 박상병이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 바싹 말라버린 박상병은 정신을 차리면서 오히려 군의관들을 더 힘들게 했다. 현실을 서서히 깨닫게 되면서 차오르는 불안과 공포와 절망감을 입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주렁주렁 매달린 약병 사이에서 부서진 육체로 꼼짝 못하고 누워 흐느끼는 젊은 장정을 바라보는 일은 너무나도 불편했다. 정신과 군의관이 나서서 도움을 주었지만 그 역시 박상병의 망가진 육체와 앞으로 닥치게 될 고난을 대신해 줄 수 없음은 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수필에 등장하는 의무병이었던, 그리고 가장 부상이 심각했던 이 박상병은 몸이 조금 회복이 되어서 퇴원은 하게 됐지만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후유증으로 세균 감염 그리고 폐혈성 쇼크로 9월 20일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약 3개월을 버티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오늘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웠던 우리들의 이런 장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7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당연히 국가적 차원에서 기리고 기념해야 될 이 날, 청와대와 여당은 이에 대한 어떤 언급도 기념 행사도 논평도 없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적인 북한군의 계획된 기습 공격에 장렬히 맞서 싸웠던 이 제2연평 해전에 대해서 17년이 지난 지금 이 국군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은 이것을 서해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언급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이 자유와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들만큼은 이 날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아서 이 글을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